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전략 또한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월요일 7층 투자전략실 오늘은 세 분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요원, 곽유정 요원, 그리고 김민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우리 월요일장 또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상승률 3위를 차지했고요. 코스닥도 그에 맞게 5위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크게 달려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봤을지 이화진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유동성 장세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 예탁금이 60조 이상 이제 증가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48조대, 50조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5월 달부터 외국인이 사실 그렇게 많은 유입은 아니었지만 6월 이제 시작한 대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과연 이게 이번 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외국인 변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계속 강한 흐름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CPI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거는 2.5%, 2.9%, 일단 지난달보다는 한 단계 조금 높게 이제 물가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코어 CPI가 3%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측면, 이제 그 이후에 6월 19일 날 FOMC가 있는 만큼 이제 여기에 따른 변화가 외국인이 일단은 적어도 간망의 자사로 뒤바퀴 스탠스가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까지 잘하면 3천 지수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번 선물 오신 만기일까지 일단 외국인의 일단은 방향성을 방향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당분간은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3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히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호적인 지금 환경들 계속 만들어지면서 허니문 랠리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난 높은 이제 수위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소폭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게시물이 삭제는 됐지만은 여전히 좀 증시에 이런 영향은 일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미중 고위급 관세 협상이 지금 런던에서 또 진행이 될 만큼 이 관세 협상도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은 조금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새로운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을 찾아가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위권 종목들도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나 TY 홀딩스 우선주와 같은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지역 화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전자결제 관련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이 이번 달까지만 움직임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잘 옥석 가리게 하시는 것이 이번 달 매매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도 같이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올라갔었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6월 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3주 동안 10%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동안 계좌는 안녕하신지 궁금한 상황들인데, 일단 시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 대비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포모가 딱 나올 만한 시점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관련된 쪽에서
너무 예측해봐야 뭐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그냥 한정 짓는 것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수는 여전히 계속 레벨업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외국인들의 매수의 강도에 따라서 지수의 탄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보실 때 추세 흐름들은 여전히 빠져나간 것만큼 돌아오는 금액의 절반만 들어와도 지수가 바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의 주도는 정책 테마주 쪽들 강한 모습들이고 오늘 보니까 내수주 쪽의 종목들 뭐 편의점부터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급등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일단 안보던 쪽 그리고 또 내수가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요인들을 좀 더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굳이 쫓아가는 것보다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월봉상 저점에서 이제 턴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는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시면서 지금은 챙겨야 될 건 내수 쪽이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의원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을 복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이번 주 전망이 밝다라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시장에 접근을 하지 못한 투자자가 있다면 현금 100%가 있을 때 이번 주에는 한 몇 % 정도 증시에 투입시키는 게 좋을까요? 저 좀 빌려주세요. 네, 제가 그 매매하겠습니다. 정도인가요? 예, 제가 매매하고 싶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해서 지금 보니까 현금 비중이 훨씬 많다.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올랐다.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포모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서 더 오를 것 같은 종목들도 물론 타겟이 되겠지만 아마 성향상 올랐는데 수익을 좀 줄여놨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런 종목들 손에 안 나가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내수주들 그러니까 특히 저점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반전 시도가 나와서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수의 대표적인 주자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통 쪽에서 네. 뭐 편의점 쪽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패션 그리고 그 밖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금융 쪽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들도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떤 탄력이 막 좀 올라가는 종목들. 그게 제 얘기입니다. 예. 네. 예, 말이 울컥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네. 예,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아무래도 또 카카오가 16%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카카오 그룹주들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카카오가 저점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세 분께서 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휴 살았습니다. 곽유정 의원께서 조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카카오가 사실 이제 윤정부 시절 때 좀 많이 핍박받은 측면이 있었죠. 거기다가 네. 오너 리스크까지 좀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 아닌 이제 저평가가 지난 2, 3년간 이어져 오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카카오가 과거 이제 팬데믹 수혜를 톡톡히 누리긴 했었습니다. 주가가 17만 원대까지 고점 찍어주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5만 원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또 대거 풀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지금 동반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억눌려 있는 만큼 또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주주 친화 정책까지 펼쳐지게 된다면 이런 상법 개정안 수혜까지도 좀 더 더해지면서 주가 회복세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6만 원대까지 좀 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수급본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급본부에서 두 종목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매수세가 들어와주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또 한몫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세 분께서는 하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의원께서는 하이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여러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SM이 먼저 시장에 이제 텐센트
이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준비를 하고 있고 큐브엔터도 이제 중국 쪽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도 이제 지난 4월에 중국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되면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현지화 쪽에 법인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향후에 뭐 걸그룹이든 이제 보이그룹이든 이제 향후에 신인 아티스트를 이제 발굴을 해서 조금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는 일단 지난 우리가 한 2, 3년 정도 계속 아마 이런 이슈로 아마 계속 써먹어 왔었는데 올해는 좀 확실히 좀 다를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야 이제 이번 주에 뭐 BTS 저는 이제 제대를 하게 되고 이제는 아마 13일쯤에 본격적으로 일단은 관련 제대 이후에 첫 행사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기존에 이제 BTS와 관련된 리스크 해소 그거를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블랙핑크도 완전체가 다음 달이죠.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이슈가 있을 게 이제 무비자 이제 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3분기 때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건 적어도 7월 달부터 중국과 한국과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될 거고 그럼 이제 4분기 때 APEC 행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드림 콘서트까지 있겠죠. 그럼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져왔던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일정이 완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중국 시장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제 음악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올라왔습니다. 2019년부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콘서트 티켓 가격이나 굿즈 상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더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최근에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중국이 내수 소비 진작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이 내수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뭘부터 규제를 완화시키냐 하면은 결국에는 콘서트 공연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숙박 수요가 살아나고 그다음 이제 음식이나 여러 여행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적어도 콘서트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쪽이나 이제 유럽권 향 쪽에 콘서트 투어가 많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60개 이상의 투어가 대부분 일본 쪽 가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사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나 아니면 드림 콘서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20%에서 30% 이상 오히려 그 밸류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선제적 가치가 아니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2분기 때부터 JYP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이브의 장점이 뭐냐? 결국 멀티 레이블입니다. 멀티 레이블의 이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줄 시기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전고점이 31만 2,500원을 곧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45만 원 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기셨을까요? 제 한 줄 평은 멀티 레이블의 진가를 발휘할 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 레이블의 진가를 발휘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투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 부분이 꼭 실적에 반영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요원과 김민수 요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곽유정 요원께서는 하이브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요. 주가도 컴백 랠리라고서 한 줄 평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하이브가 전고점 구간대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36만 원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하이브 쪽에서 가장 이제 지난해 리스크로 불거졌었던 게 뉴진스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진스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 지금 봉합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 쪽에서는 계속 합의 의사를 뉴진스 쪽에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뉴진스 쪽에서는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하이브 항상 말씀드릴 때 하이브에서 뉴진스가 전체적으로 내는 매출 자체가 5%
5%에서 많게 잡아도 7%에서 8%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소송 결과가 뉴진스가 이제 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0억 원 정도 이제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차를 두고 나서 나중에 향후에 뉴진스가 다시금 이제 하이브 소속으로 다시 아티스트로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기대해 보자면은 주가에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이브에서 사실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BTS라고 볼 수가 있는데, BTS 멤버 중에서 정국이라는 멤버의 세븐이라는 노래가 지금 군 제대 전부터 이제 나온 노래인데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빌보드의 차트인 될 만큼 굉장히 핫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BTS의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일본의 보이그룹인 아오엔이 신인 보이그룹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거기에다 캐츠아이, 그 글로벌 걸그룹이기도 하죠. 캐츠아이의 활동 역시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약상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하이브가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SM 지분을 텐센트 쪽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텐센트와의 관계성 역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까지 기대해 본다면 40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원님, 지금 한한령 해제로 엔터주가 올라간다면 그 엔터주 내에서도 하이브가 가장 좀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이브가 결국에는 엔터 쪽에서의 대장격 역할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블랙핑크 가지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순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라타기 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하이브의 주가 상승세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41만 원 터치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민수 요원께서는 하이브 한 줄 평 어떻게 남겨주셨습니까? 네, 다들 긍정적으로만 보셔서 네. 저는 약간 비틀어서 종목 분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네.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조금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주시면 이제 제가 봤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뭐 나오는 얘기들 그대로 반영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보다는 공연 쪽이 가장 어떤 성과를 낼 거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MD 판매도 요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연장에서 판 MD를 직접적으로 팔다 보니까 마진이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브 하면은 다들 BTS, 뭐 세븐틴, TXT 이런 거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캐츠아이 윤채 화이팅. 네, 역시 죄송합니다. 걸그룹입니다. 네, 걸그룹입니다. 네. 이 걸그룹이 강한 엔터사를 더 선호하는 개인적인 입장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엔터사들은 올해부터 이제 지급되는 강도가 공연과 함께 더 세질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하나 하이브가 걸리는 게 뉴진스 노이즈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방시혁 의장의 노이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쪽들 물론 주가가 잘 때는 그렇게 크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수사 초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4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상법 개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들은 오히려 어떤 주주 의무의 주주 이익에 대해서 위반했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부담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라면은 수익 나셨다고 하게 되면요, 오히려 한 30%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정리해서 다른 엔터사 쪽도 같이 편입해 가시는 게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다른 뷰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30%에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이브만 담기보다는 종목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른 엔터주도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관련해서 수급본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또 굉장한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이 부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한 줄 평만 세 분께 먼저 뚜루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의원께서 주신 한 줄 평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대한전선은 일단 소송 이슈가 있죠. 결국에는 소송 이슈가 리스크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곽유정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주 중에서는 대한전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대한전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까지 쳐주셨고요. 자, 다음에는 김민수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박수 받고 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대한전선은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관심주였었긴 했는데 네.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화준 의원처럼 리스크 불확실성 해소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김민수 의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소송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나요? 네, 나머지는 좋습니다. 전선 쪽에서 대한전선이 차지하고 있는 변화, 특히 이제 수주잔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에 2조 8천억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62% 늘어났습니다. 좋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수주잔고 30% 정도는 지금 이제 전선 쪽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내고 고마진으로 볼 수 있는 지역들,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죠. 이런 쪽으로 나온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도 증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공장 착공이 2027년도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증설 효과는 당장은 아니지만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HVDC 관련된 고압 직류 송전 쪽도 케이블 사업 쪽에서 투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 대한전선의 가장 큰 이슈는 뒤에 있는 호반그룹의 힘을 받아서 버프라고 그러죠. 이걸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솔직히 대한전선이 싸지는 않습니다. 네.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싸지는 않고 지금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행 PER 22배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좀 느리게 움직이지는 하지만 어떤 앞으로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된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해외 법인 쪽에서 어떤 실적이 2배 가까이 성장되다 보니까 해외 법인에 대한 기대감도 글로벌 사업 확산에 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데, 가장 주가의 발목을 잡을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LS전선과 관련된 쪽에서 뒤에 이제 호반그룹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소송에 대한 1심은 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 3심 갈 때마다 아무래도 부담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배상이나 아니면 또 책임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강하게 올라왔으면은 거기서는 지금 그렇다고 주가가 싼 측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한번 챙길 건 챙기고 부담 없는 비중만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기보다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중에 있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의원께서는 대한전선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지금의 매력도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수주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두 분이 계속해서 이 소송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뭐 대한전선과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7, 8년 정도간 오랜 법적 분쟁을 겪어왔었던 회사들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 발생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정정 사태에서는 대한전선이 승소하기도 했었고요. 2019년도 이제 버스덕트용 조인트키트 특허 침해 소송이 이제 이번에 1, 2심 모두 다 LS전선이 승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 기업이 모두 다 승기를 지금 한 번씩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는 어차피 이번 이제 소송 역시도 결국에는 시간 소요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제 들어오는 수주,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뭐 리스크로 이제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 계속 반영되면서 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이제 고속도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11조 규모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지금 대한전선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한 프로젝트 그런 수주 모멘텀과 함께
또 플러스로 버스터트라고 해서 최근에 데이터 그런 센터들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또 배전 관련된 그런 또 설비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쪽에 있어서는 대한전선이 관련 또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은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그 지금 대한전선이 수주 잔고가 이제 2조 8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 거의 7조 가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후발주자로서도 저는 상당히 지금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 짝짝짝짝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도 전선 전력 관련주들 중에서는 4강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관련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상 15,780원에서 마감했는데 18,000원 구간대까지도 일단은 무난하게 추가 시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000원까지도 대한전선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화진 요원께서는 소송 이슈는 리스크 이렇게 또 한 줄평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지만 또 반면에 기관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 버스덕트 관련해서는 소송이 끝났습니다. 4월 8일 날 이제 다 끝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해저 케이블 지금 기술 이제 그 유출 의혹이 있었고 지난달에 압수수색 나왔었고 대한전선이나 이제 K 건축사무소랑 그게 이제 대한전선 당진군자 쪽에서 총 9명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조만간 발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커요. 왜냐하면은 이게 해저 케이블 관련 설계도가 이게 수조짜리 이게 기술 개발한 거라서 민사 형사 소송까지 해서 그 수조 원짜리 소송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월이나 7월쯤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부터 수주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기존 수주 자체가 다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로 볼 수 있고 왜 최근에 이제 호전 산업이 이제 LX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까지 이런 이슈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민감한 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하이브, 대한전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한 줄평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 부분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요원께서는 에코프로 지금 시점에서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저는 기승전 실적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부분이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민수 의원께서는 에코프로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울컥합니다. 일단 네, 주가가 소외되어 있긴 한데 낙폭이 커진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커진다면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또 작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은 좀 중립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은 곽유정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일단은 소재 관련 기업이죠. 오늘은 사실 그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테슬라 향으로 영향을 좀 일부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코프로의 실적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증권가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 반등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지금 캐즘 시기이니만큼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나중에 향후 승부를 봐야 될 텐데 에코프로는 지금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과도기 과정을 지금 현재 겪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이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확보하는 지금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인도네시아의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배터리 소재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중국 업체들과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구상을 하면서 계속 인리 쪽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많이 지금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으로 또 특히나 소재 쪽에서 양극재 가격을 낮은 가격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타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양극재 자체가 배터리 원가 중에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에서 일단은 그래도 가격을 잡는다면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도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가져가려고 하고자 하는 양극재 밸류체인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기업 분석 보시다시피 지난해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5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 냈다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의 소폭의 지금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분기 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연간 컨센서스 상으로 이제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는 바닥에서 좀 헤매고 있는 바닥을 계속 탐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중요해서 저는 기승전 실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또 바닥 쪽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실적에서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신호탄 그리고 그거를 발돋움 삼아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준다면 그때는 다시 또 반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진 의원께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한 줄 평을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을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비단 에코프로뿐이다 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랑 이제 싸운 게 그 BBB 법안 이슈가 있었죠. 막 이게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북미 쪽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2030년 기준으로 28%에서 20%까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전기차 캐즘 자체도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조금 더 지연될 이슈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탄산리튬 이제 기존 이제 소재 가격이겠죠. 우리가 2, 3년 전에 55만 위안 톤당 그 정도 가격이었다면은 지금 계속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죠. 거의 한 6만 2천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재료와 관련된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지금 역내깅 쪽으로 효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적인 흐름은 사실 개선되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게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코스피 이전 상장이겠죠. 물론 이제 1분기 때 이제 철회가 됐던 이슈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에코프로 비행도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뭐 회사에서도 지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재고 환입 이슈가 조금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미친 수밖에 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재신청하더라도 이전 상장은 좀 쉽지는 당분간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상원과 하원 저번 하원 통과했던 부분들이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원과 관련된 그 법안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가이던스가 조금 뒤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 쪽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또 김민수 의원께서는 낙폭 확대 시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점에서 또 그렇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얘기도 안 나옵니다, 요즘에. 그 그쵸. 관련돼서 안 좋은 거는 다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악재성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단기 투매가 나온다. 그런 쪽들은 받아도 된다. 트레이딩 시각 관점에선 그래도 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연휴 사이에 머스크와 또 트럼프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쪽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더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하나의 또 단기 변수라고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미국의 IRA 수정 법안이 또 상원에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원 의원 한 두세 명 정도는 아직까지는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관심은
삼원계가 아닙니다. 지금 삼원계 쪽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GM에서도 그렇고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LFP에 대해서 먼저 확대시키면서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급을 좀 더 먼저 늘려달라라는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도 하반기 쪽에선 그를 좀 더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LFP가 더 대세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캐즘을 캐즘을 돌파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ESS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LFP 쪽과 관련된 쪽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LNF고요. 응급재 쪽은 포스코 퓨처맥이겠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낙폭 커진다 그러면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래도 가격이 싸진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담아도 좋다라고 보십니까? 딱 가격 메리트. 예, 그러니까 빠지면 오히려 시장에서 단기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겠죠. 그거를 정도 대응을 해보자라는 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온 다음에 뭐 V자식으로 쭉 올라가는 것보다도 네. 어느 정도 또 중기 저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 저희 같은 잔잔바리들은 네, 또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정리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시세를 이용하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세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이슈 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자, 오늘 국내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도 또한 이 정책 수혜와 관련해서 빛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고 앞으로도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들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먼저 이화진 요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제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서 지금 당장의 실정은 아니겠지만은 그 추경에 따라 좀 정책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곽유정 요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최근 뭐 편의점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주는 K편의점이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힘주는 K편의점. 또 여름 되면 맥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민수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성수기입니다. 네, 그렇죠.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자, 세 분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김민수 의원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내수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다. 몽골만 간다고 하더라도 뭐 베트남만 간다고 하더라도 GS 25 깔렸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일단 아직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해외 쪽에 성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내 모멘텀들이 더 중요한 내수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2019년도 20년도 당시에 이제 풀었을 때 정부에서 풀었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그래도 성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번에도 25만 원 예, 또 재난지원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기대감이 높고 게다가 또 이번에 유통 쪽에서 또 이제 지금 이마트나 어떤 대형마트 쪽들을 일요일 날 의무 휴업적으로 바꾸는 쪽이 맞아요. 단독 보도긴 하지만 몇 시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일요일은 문을 안 연다. 대형마트 문 안 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의점이 또 기대감이 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저런 호재들이 다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올해 GS 리테일의 가장 신규 출전 목표가 250개였는데 30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면 동네 이제 2개씩 생기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화장품 유통 채널이 기존의 올리브영에서 다이소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제 편의점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게 되면 이래저래 내수의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 쪽의 GS 리테일은 외국인 관광객까지 들어오면 요즘에 또 한강라면이죠. 맞아요. 이런 것까지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별 맛은 없는. 그 실제로 명동에 가면 명동에 있는 편의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꼭 사야 되는 그 쇼핑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 같은데 저희 이제 네. 저희 느낌으로는 그쵸. 근데 그런 것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편의점 관련된 주가 특히 지금
GS 리테일이 PBR이 0.4배입니다. 이렇게 올라와도 0.4배 수준, 선행 PR로 보게 되면 10배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호재도 가득하고 가격 메리트 또한 있다. GS 리테일 김민수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화진 의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또 대형 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휴업일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그 장 보는 걸 편의점 가서 장을 볼까요? 근데 사실 실적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물론 이제 반사수혜는 받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한 달에 일요일에 2번입니다. 그 일단은 발의를 올리는 게.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몽골 등과 같이 해외 시장을 좀 확장하는 구간이 있고,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기존에 이제 편의점에 대한 지점포에 대한 확대나, 아니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추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나가는 이제 편의점만 이제 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하반기 실적 개선세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것과 이제 무관하게 오히려 이제 추경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소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6%에서 1%로 거의 4, 5% 이제 급락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한 1, 2% 정도 이제 반등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은 내일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이제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대형 마트와 관련된 반사수에 대한 효과는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해서 반사수에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내일까지이지 않을까. 좀 연일 상승세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곽유정 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가 이제 5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번에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2만 원 선 이제 돌파 여부까지 좀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PBR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법 개정안 이후에 저PBR 관련주에 대한 또 수급 역시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맹점 이제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때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게 또 편의점이기도 하고, 또 편의점 이제 사업 중에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또 슈퍼마켓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긴 하는데요. 물론 지금 거의 이제 온라인 소비가 조금 더 주를 이루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1인층 내지는 좀 소형 그런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슈퍼마켓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면은 양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마켓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이런 또 슈퍼마켓 쪽으로도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수만 개 이상 점포가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편의점 단일 그런 업종만으로는 성장세는 이미 좀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의점들도 PB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해외 쪽에 또 진출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S 리테일 쪽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게 슈퍼마켓이시다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1인층 내지는 핵가족에 대한 그런 소비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GS 리테일이 조금 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슈퍼마켓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에서도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GS 리테일 이야기 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투자 전략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화진 요원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정책적인 흐름은 뭐 내일도 좀 지속될 수는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다른 정책적으로도 같이 좀 세분화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조선 방산이 이제 여러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서 일단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죠.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젠슨한 대표의 또 연설도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은 시장에서는 좋은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디램 가격 올라갔고 낸던 가격 올라갔고, 거기다가 파운드리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은, 그러면 2분기 말고 3분기를 바라보는 반도체 시장 전망, 결국에는 HBM4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HBM4를 누가 이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루빈이 이제 시향산 이제 테스트가 먼저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의 울트라와 루빈이 시작되면서 과연 이것을 뒷받침해줄 반도체는 어디인가? 그게 아마 시장의 주도 섹터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위주의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HBM4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월요일 출발이 괜찮아서 우호적인 환경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남은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세 협상도 지금 한창인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주 3차 무역 협상 이제 조율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 기대감이 가장 좀 크게 들어오는 분야는 조선과 이제 LNG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주력 품목 관세에 경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이런 주력 품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도 어차피 순환매는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섹터들 미리미리 좀 대응해 나가시고 전략을 좀 짜나가시면은 보다 좀 더 수월한 증시 흐름 보시면서 좋은 수익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특히 이제 자동차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세 리스크가 지금 좀 이미 선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 지주사 뭐 상법 개정안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도 6%에서 7%대로 높은 편이고 저 PBR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익 기대감이 반도체에서 자동차 쪽으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대차로도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발 이벤트 예의주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관세 협상 G7 이벤트와 관련해서 그때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민수 의원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게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계좌 못 올라간다라는 쪽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쪽으로 마음가짐을 다시 단단히 해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보다 이제 저희는 수익을 내려면 섹터 쪽에서 집중을 해야 그리고 종목 쪽에 집중을 해야 수익이 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최근에 움직이는 뭐 내수와 저 PBR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종목 찾는 작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함께 또 시장이 또 강해서 한 축이 강하다 보니까 또 쏠림으로 나오는 뭐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또 바이오 쪽들, 또 오늘 바이오는 다시 약간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만큼 소외되기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 또 강세장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 때문에 무거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눌림목도 계속 체크해가면서 좀 더 건강한 섹터 대응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렌드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떤 종목을 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 내수 저PBR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초가 공략주로 들어가기 이전에 리뷰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곽유정위원의 YG 플러스가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을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리뷰 도와드릴 때 일단은 대장주는 하이브, 그 다음으로 이제 YG 쪽을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블랙핑크도 이번 이제 7월 달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일찌감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의 음원을 유통하는 YG 플러스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지금 7,200원 바로 지금 직전 구간대까지 올라온 만큼 돌파 시에는 강력한 흐름도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흐름 좀 더 보시고요. 추가적인 리뷰는 제가 또 흐름 나오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목표가 7,2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 7,200원을 터치해 주는지 이 여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YG 플러스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HBM4 양산들이 지금 로드맵상 SK 하이닉스가 10월입니다. 그럼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있던 발주가 하나 세미텍과 같이 이제 동등하게 나갔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6월 달에 또 발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리드 타임 자체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로 이제 가만히 봤을 때 최근에 그 테크잉 아니 그 유닛 테스트도 이제 버닝 테스트 장비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 통과가 되게 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소부 장단의 이슈들이 납품을 위한 지금 신규 주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HBM4 수요에 따른 이제 TC 본더 장비들이 하나둘씩 지금 발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용이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80% 정도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를 쓰는데 물론 이번에 하나세미텍 때문에 조금 이제 비중은 이제 줄어들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7월, 8월 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발 아니더라도 마이크론 쪽으로 비중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NUF 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삼성전자와 동등한 흐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론 빨리 11월, 12월 달 시작되면 7, 8월 달에 마이크론의 90%가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TC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물론 기존의 가이던스 1조 원 가이던스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9천억대 매출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반도체 그 HBM4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전략에서도 HBM4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량 마이크론량으로의 물량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손절 라인 8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곽유정 요원께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VT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편의점에서 이제 화장품도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편의점에서 화장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립밤, 뭐 니베아나 이런 립밤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VT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스테디셀러 리들샷을 이제 CU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리들샷을 이제 구매를 하거나 또 작가님을 통해서 리들샷을 선물 받기도 했었는데요. 파우치 형태였었는데 이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용기 튜브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에 대한 그 채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채널은 다이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매출의 한 30%를 다이소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CJ 온스타일 등의 이런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계속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VT는 사실 이제 일본 쪽에서 해외 수출도 잘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좀 기대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중국 쪽에도 계속 이제 물량을 계속 출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익 기대감 가져가 본다면은 VT가 지난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도 인디 브랜드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좀 강력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요. VT의 지금 실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2배가량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48,000원 구간대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4만 원 구간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요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로 VT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김민수 요원께서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좀 생소한 종목이지만 반도체 소재 쪽에서 삼양 NC캠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리죠. 이쪽이 매출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세종 쪽에 나머지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포토레지스트리의 전문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이 포토레지스트리 국산화를 성공한 다음부터 EUV용까지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요즘 반도체 소재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SNS텍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으로 매출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마찬가지로 삼양 NC캠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7%대까지 이어지면서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기대감, 게다가 또 다 아시는 AI 관련된 쪽의 칩에 대한 기대감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한 다음에 약간 단기 고평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횡보했는데 거의 기관 조정 쪽의 마무리가 거의 이어지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오랜만에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 시도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다시 부각받을 때가 됐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고점대 영역했던 23,000원대 갭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그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가지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17,000원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요원께서는 바로 종목 삼양 NC캠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마지막으로 7층 투자 전략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요원 감사합니다.